3부 제2장. 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사는 동안 절대 잊지 못할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뉴저지주 메이플우드 하이랜드가 14번지에 사는 로버트 무어의 이야기다. 1945년 3월의 어느 날 나는 인생 최고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인도차이나 해안의 수심 84m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바야 SS-318 잠수함에 탄 88명의 선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잠수함 레이더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본군의 소형 호위함이 잡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우리는 공격을 위해 잠수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잔망경을 통해 일본 호위함을 뒤따르는 호의 구축함, 유조선과 기뢰 부설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호의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3발 쏘았으나 조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각 어뢰에 기계적 결함이 있던 탓이었습니다. 일본 호위함은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선박인 기뢰 부설함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난데없이 그 선박이 방향을 틀더니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공군이 수심 18m에 있던 우리를 발견하고 경고한 탓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치를 간파당하지 않기 위해 46m 아래로 다시 잠수한 뒤 폭래에 대비했습니다. 갑판의 계구부에 빗장을 덧대고 그 어떤 소음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환풍용 팬과 냉각 장치 및 전기조타 장치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3분 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6개의 폭래가 주변에서 터졌고 우리는 84m 아래로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렸습니다. 수심 305m 안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면 152m 안쪽은 치명적인 일에 해당했습니다. 고작 84m 아래에 있던 우리로서는 겨우 무릎 높이의 물속에서 공격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뢰 부설함은 장장 15시간 동안 폭래를 퍼부었습니다. 만일 폭래 중 하나가 반경 5m 안에서 터진다면 충격으로 인해 잠수함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폭래 수십 발이 반경 15m 안에서 터져댔습니다. 모든 선원은 침상에 누워 침착하게 있으라는 안전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제 끝이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라고. 환풍팬과 냉각 시스템이 꺼졌기에 잠수함 내부는 40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에 쌓여 스웨터와 모피 재킷을 입고도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오한과 더불어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15시간 동안이나 이어지던 공격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일본 기뢰 부설함의 폭래가 모두 동나버린 탓인지 그들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15시간은 1500만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저지른 한심한 일들과 걱정했던 하찮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해군이 되기 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나친 근무시간, 적은 임금, 진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소유의 집을 가지지 못해서 새로운 차를 살 수 없어서 아내에게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서 걱정했습니다. 항상 잔소리와 핀잔을 달고 살던 직장 상사는 또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회사에서 분노와 불평을 마음에 담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생긴 이마의 못난 흉터마저도 걱정거리였습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그 일들은 너무도 크게 느껴졌었건만 폭래 밭에서 목숨이 오가는 상황을 겪고 있자니 그 걱정거리들이 죄다 하찮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햇빛과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면 절대로 다시는 걱정 따윈 하지 않겠노라고. 절대로. 나는 그 끔찍한 잠수함 속에서 보낸 15시간 동안 시러큐스 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우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커다란 참사에는 용감하게 대응하면서 목에 난 종기처럼 하찮은 일들에 무너질 때가 있다. 세뮤얼 피프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해리 베인경이 런던에서 참수형을 당하던 장면을 본 날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단두대에 올랐을 때 그는 집행인에게 목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에 난 고통스러운 종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다. 버드 제독은 남극의 밤을 치새우며 추위와 어둠 속에서 싸우는 동안 동료들에게서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동료들은 위험, 어려움,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추위는 군말 없이 견디는 사람들이었다. 버드 제독은 이렇게 고백했다. 동료 가운데는 서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심으로 말을 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전에 28번 씹어야 한다고 믿는 감식주의자와는 겸상을 완곡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극 캠프에서는 아무리 기강이 잡힌 팀이라 해도 그런 사소한 일들이 서로를 관계로 몰아가고는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관계에서도 그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관계로 몰아가고 세상에 존재하는 심적 고통의 절반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버드 제독도 아마 동의할 것이다. 적어도 권위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다. 그 예로 4만여 건의 불행한 결혼에 마침표를 찍은 조셉 사바스 판사는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사소한 문제야말로 많은 불행한 결혼의 주된 원인입니다. 뉴욕의 지방 검사인 프랭크 S. 오건은 이렇게 말했다. 형사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가운데 절반은 작은 일로 시작된 것들입니다. 술집에서 불인 어세, 집안 싸움, 모욕적 또는 폄하적인 발언, 무례한 행동처럼 사소한 일들이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잔인하거나 어떤 대대적인 일에서 비롯된 경우는 드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허영심에 타격을 입는 것과 같은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심적 고통의 절반을 만듭니다. 엘리너 루스벨트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요리사가 끔찍한 음식을 내놓자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라고 회상한 바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지금 그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 잊어버릴 겁니다. 그녀의 태도는 어른스러운 감정적 대처에 해당한다. 절대 군주였던 예카테리나 2세 역시 요리사가 식사를 망쳤을 때 웃어넘겼다는 말이 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시카고의 친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방문한 적이 있다. 친구 녀석이 고기를 썰다가 조금 어설픈 짓을 저지른 모양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리고 설령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그의 아내는 펄쩍 뛰더니 우리 앞에서 그를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다. 존, 뭘 하는 거야? 음식 하나 제대로 차리지 못해서 원.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정말 어설프다니까요. 나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비록 고기는 제대로 썰지 못할지언정 그런 아내와 20년을 살아온 그에게 박수 쳐주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머스터드를 뿌린 핫도그라도 상관없다. 식사의 대가로 그녀의 설교를 견뎌야 한다면 베이징 덕과 샥스핀이 다 무슨 소용이랴.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내와 나는 친구 몇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 아내는 냅킨 3장이 테이블보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요리사에게 곧장 달려가 사정을 말하니 원래 사용했어야 할 냅킨 3장을 모두 세탁소에 보냈다는 거야. 손님들은 이미 문 앞에 도착했고 손을 쓸 수가 없었어. 나는 눈물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저녁을 망칠 수 있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꼭 저녁을 망쳐야만 하지? 나는 식탁으로 돌아가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 신경질적이고 성마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단 무성의한 가정주부로 보이는 편이 나은 것 같았거든. 그리고 역시나 사람들은 냅킨 따위 신경조차 쓰지 않더군. 유명한 법원 가운데 법률은 사소한 일을 돌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도 그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찮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각의 변화이다. 이는 곧 마음속에 새롭고 유쾌한 관점을 키워야 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파리를 봐야만 했다를 비롯한 다수의 책을 쓴 저자인 내 친구 호머 크로이는 아주 훌륭한 예시를 들려주었다. 그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글을 쓰는 동안 라디에이터의 딱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반쯤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라디에이터에서 증기가 나올 때마다 쿵쿵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책상에 앉아있던 그의 속도 짜증 섞인 잡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던 중 친구 몇 명과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모닥불 속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꼭 내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소리는 좋아하면서 그 소리는 싫어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였어. 라디에이터 소리 역시 똑같은 소리야. 어서 잠이나 자고 소음 따윈 잊어버려야지.
나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간은 그래도 라디에이터 소리를 의식하고 지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수많은 걱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과장하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며 결국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일을 신경 쓰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또는 앙드레 모루아는 디스위크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디즈레일리의 말은 무수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잊어버려도 될 만한 사소한 일로 속상해합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는 고작 몇십 년을 살 뿐인데도 언젠가 잊힐 고충을 곱씹느라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수없이 낭비하고 삽니다. 그렇기에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생각, 진실한 사랑, 오래도록 남을 일에 삶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 따위를 신경 쓰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요. 러디어드 키플링처럼 저명한 인물도 사소한 일은 신경 쓰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라는 교훈을 잊을 때가 있다. 그 결과 그는 버몬트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상대는 그의 처남이었다. 그 재판이 너무도 유명해진 나머지 러디어드 키플링의 버몬트 분쟁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렀다. 버몬트 출신 여성인 캐롤라인 발레스티어와 결혼을 한 키플링은 브레틀버로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낼 생각이었다. 그의 처남인 비티 발레스티어는 키플링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일도 여가도 함께했다. 그리고 키플링은 비티 발레스티어로부터 조금의 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계약에는 발레스티어가 계절마다 건초를 베도록 허락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어느 날 발레스티어는 키플링이 그곳에 꽃밭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노했고 키플링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다. 이 일로 버몬트의 그린 마운틴에 냉기가 감돌았다. 며칠 후 키플링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의 처남이 갑작스럽게 우마차를 끌고 길을 건너오더니 키플링을 자전거에서 떨어뜨려 버렸다. 모든 주위 사람이 정신을 놓고 당신을 탓하더라도 당신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이라고 했던 키플링이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고 처남을 고소했다. 곧이어 세상을 놀라게 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도시의 기자들이 마을로 들이닥쳤고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재판은 그 무엇도 해결해주지 않고 끝났다. 키플링과 그의 아내는 평생 미국의 집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하찮은 일로 쓴맛을 보고 걱정만 얻은 꼴이었다. 그깟 건초 더미 때문에. 페리클레스는 지금으로부터 24세기 전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들, 우리는 사소한 일 위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네. 정말로 그렇다. 여기 해리 에머슨 포스디 박사의 숲의 거인이 치른 두 개의 전투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콜로라도주 롱스피크의 경사지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놓여 있습니다. 동식물 연구가들은 그 나무가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착륙했을 때는 묘목이었다면 순례자들이 플리마스에 정착했을 때쯤에는 키가 반쯤 자란 상태였을 겁니다. 그 나무는 사는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산사태와 태풍을 겪었음에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타난 딱정벌레 떼가 나무를 공격했고 결국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껍질을 뜯어 먹던 벌레들은 미비하지만 끈질긴 공격으로 조금씩 나무 내부의 힘을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라 죽지도 벼락에 쓰러지지도 태풍에 휩쓸리지도 않았던 숲의 거인은 손가락 2개면 해치울 수 있는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숲속의 거인 같지는 않은가? 태풍과 산사태, 벼락에는 견고히 버티면서도 손가락 2개면 해치울 수 있는 작은 걱정벌레들에게 심장을 뜯어 먹히고 있지는 않으냐는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와이오밍주의 고속도로 관리자인 찰스 세이프레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티톤 국립공원을 여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존 디 록펠러의 사유지를 방문하고자 했다. 그러나 내가 타고 있던 차가 길을 잇는 바람에 다른 일행들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게 된 것이었다. 출입구 열쇠는 세이프레드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불볕 더위에서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순모기들에게 1시간이나 고통을 받았을 터였다. 하지만 순모기들도 찰스 세이프리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포플러 나무의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가 모기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을까? 그는 피리를 불며 놀고 있었다. 나는 사소한 일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을 기억하고자 그 피리를 간직하게 되었다.